안녕하세요. 가을을 넘어 초겨울이 느껴지는 10월의 이렇다 111회입니다. 일이 네. 3개예요. 일이 3개. 와, 벌써 111회. 정말 오래됐네요. 인생은 가을처럼 깊어갑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못 지냈습니다. 너무 바쁘네요. 좀 이것저것. 네. 요즘 네. 강연을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네, 뭐 그냥 뭐 불러주면 반가운 거죠. 뭐. 네. 네. 그 숭이님은 그 약사 따블로 뛰시는데 겨우 뭐 지금 한 곳을 그냥 간돌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제가 페이북에서 읽었어요. 네, 맞아요. 후임자가 네. 구해져서 네. 10월 말까지 딱 하고. 네. 다정한 노동자의 어떤 그 쪽지도 봤고요. 네. 근데 페이북 보니까 네. 무서운 말을 써놓으셨던데 사람은 사람이고 자본은 자본이다. 네.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하신다 그러던데. 아우, 제가 병원 이놈의 병원이 저를 쪽쪽 빨아. 뭐 전 직장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헬조선에서 모든 직장이 다 그렇죠. 뭐 그 직장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뭐 휴게 시간 없는 거 다 떼먹고 뭐 퇴직금 떼먹히고. 퇴직금도. 네. 아유 소송해야죠. 그렇죠. 네. 법은 지켜야지 최소한 아무리 거지 같은 법이 많더라도. 네. 근데 이제 보통 현실적으로 네. 어떤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서 그 중간 관리자, 뭐 부서장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도 있고, 뭐 제가 거기서 깽판을 치면 또 누군가가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이 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제일 이렇게 망설이게 만드는. 근데 이제는 이유인 것 간두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저는 오늘 처음 만나 뵙는 분이 나오셨어요. 아이유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방송으로도 종종 아이유입니다. 들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이거 8월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회자하고 출연진이 이렇게 매첩돼 있었잖아요. 아이유님은 원래 사회자 마돈나하고 이게 매첩이 딱 돼 있었는데 네. 두 분이 아주 그냥 찰떡 호흡을 잘하는. 9월부터 이제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네. 사회자가 격주로 돌아가게 돼버렸기 때문에 출연진은 5명인데 네. 사회자는 격주니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숭이님과 네. 아이유가 매치업이 되었다. 이게 이제 111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유 목소리 상견례하는 분이. 네, 제가 그럼 투장이 뭡니까 이거? 네네. 제가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아이유님에 대해서 약간 사전 조사를 했어요. 아하, 예. 아이유가 그 아이유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네. 네. 아름답고 이유 있는 유토피아자.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예인 이름인 것 같아도 있어 보이는 네. 의미가 다 있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송 내용은 이제 기본소득을 위주로 네. 하셔서 뭐 거의 이제 그 요즘 핫한 그 기본소득 연구자 중에 그 젊은 연구자 원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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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탑. 원탑. 네, 원탑. 완. 네. 과찬이십니다. 네. 오늘도 그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그날까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계속 연구하고 알리고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기본소득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확실히 일깨워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을 중심으로 보면서 기본소득 얘기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와,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2018년에 나온 거겠네요. 네. 최근에 나온. 미래 예측하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그 파쿤도 알바레도, 그다음에 리카 샹셀, 토마 피케티, 이메뉴얼 사이즈, 게이브리얼 주크먼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도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 장경덕 선생님께서 번역하셨고 글 항아리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보고서는 WID.world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여기서 WID는 World Inequality Databas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세계 불평등 데이터베이스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5대륙에 걸쳐 있는 10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세계 자산 소득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또 모든 데이터는 WIR 2018.wid.world 사이트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자신의 목적에 맞게 뭐 복제를 하고 불평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평등에 관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냐, 그거는 빅데이터네요 일종의. 네. 막 가공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지금 저자가 파쿤도 알바레도 리카 샹셀. 발음도 잘 안 돼요. 이게. 너무 베이브리얼 하다가 네. 베이브리얼 주크먼, 이메뉴얼 사이즈. 5명이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 피케티. 아. 제가 이분은 좀 어디서 주워 들어봤는데. 네네. 주소 뭐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굉장히 인기 많았던 무슨 되게 유명한 책
네, 21세기 자본을 쓰신 분이죠. 그 장경덕 씨가 21세기 자본도 번역했죠. 네, 그랑아리에서 그랑아리에서 또 나왔죠. 예. 그랑아리하고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예. 글 항아리. 네, 저도 뭐 사실 토마 피케티밖에 몰라요. 이 저자들은 다른 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 네, 그 토마 피케티 그리고 작년 1월 1일에 작고하신 토니 애킨슨과 함께 불평등 분야를 연구해온 불평등 문제의 전문가 석학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평등의 그 세계적인 석학들이 쫙 모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 파쿤도 알바레도, 루카 샹셀, 토마 피케티 이 세 사람은 파리 경제대학 교수이고요. 프랑스 분이구나. 네, 발음이 그래서 어렵죠. 루이카 샹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메뉴얼 사이즈와 게이브리얼 주크먼은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가 됐습니다. 예. 네. 그 피케티가 그 21세기 자본이 그 전 세계적인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그 심화에 대한 집중적 탐구였잖아요. 근데 뭔가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의 저자도 있었는데 여기도 저자로 참가하고 있다면 뭔가 21세기 자본의 뭐 후편이라 그럴까, 연속편이랄까, 뭐 그런 식의 좀 성향을 띠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연속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자본 소유 집중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지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누진적 소득 세제 등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국가라고 표현하든 뭐 사회복지 국가로 표현하든 그런 국가의 이제 사회 경제 정책의 중요성을 또 같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통계와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이제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의 연속판이다. 21세기 자본과 이제 공통적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다만 이제 21세기 자본이 뭐 자본주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론적인 논쟁을 촉발시킨 게 있었죠.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글로벌 자본세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그렇죠. 네. 정책적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킨 반면에 이 책은 좀 더 이제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전 세계 불평등의 현황을 좀 정확히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게 이제 1차적인 네네.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역사적으로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비중 변화를 보여주는 데 또 집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님이야 뭐 당연히 21세기 자본 읽어보셨을 거고 찬희 네. 쌤 저도 읽어봤습니다. 예. 네. 내 주위에 유식한 사람들은 다 읽어봤잖아요. 되게 두꺼워요. 네, 그래서 네, 아이고 맞습니다. 우와 막 이런 와. 네. 또- 근데 똑같은 네.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읽기 쉬워요. 아. 한번 읽어보세요. 예. 계속 했던 얘기 계속해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 그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 보고서의 핵심적 주장은 다시 이제 말씀하시자면 어떤 거예요? 아, 네. 첫 번째로는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가장 낮고 중동에서 가장 높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알 것 같아. 그죠? 예. 나도 알 것 나도 같은데. 이거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진짜 확인이 됐네요. 네, 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네. 2016년 국가별 전체 국민 소득 중에서 상위 10% 소득자에게 돌아가는 목 이것이 이제 소득 집중도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보면은 유럽은 37%, 음흠. 중국은 41%, 러시아는 46%, 아. 미국과 캐나다는 4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브라질, 인도는 약 55%, 그리고 중동은 61%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럼 한국은 어느 정도 돼요? 한국은 이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고요. 아, IMF 보고서에 따르면 네. 한국이 2013년에 아시아 소득 불평등 1위에 등극했어요. 그때가 45%였거든요. 45%. 네. 최근에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2015년 기준 2년이 더 흘렀죠. 네. 2015년 기준에서 48.5%더라고. 아, 그럼 이제 아유님 말씀대로라면 유럽 37, 중국 41, 러시아 46, 미국, 캐나다 47인데 그거보다 더 높네요. 그렇죠. 러시아와 미국을 이겼습니다. 다 눌렀네요. 그럼 아유님 또 어떤 얘기들이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최근 몇십 년 동안의 소득 불평등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증가를 했죠. 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국가별로 매우 달랐다는 발견입니다. 그래서 1980년 이후 이른바 이제 신자유주의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소득 불평등은
북미와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급속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증가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좀 완만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나 불평등 수준의 격차는 서유럽과 미국을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에는 두 지역의 불평등 수준이 좀 비슷했는데요. 오늘날에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80년에 두 지역에서 상위 1% 계층이 차지하는 몫은 전체 소득의 10% 가까운 이번에 수준이었는데요. 1%네요. 예. 네. 그런데 2016년에는 서유럽에서는 그 몫이 12%로 2% 포인트 증가를 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20%로 치솟았습니다. 더블 두 배가 더블이네, 된 더블. 것이죠. 예. 그리고 미국에서 전체 소득 중에 하위 50% 계층의 몫은 1980년에는 20%를 넘었지만 2016년에는 13%로 감소하게 됩니다. 극명하네요. 예. 네. 자, 지금 아이유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래프 쭉 보고 있는데요. 요 내용에 관계된 음. 그래프죠. 근데 그냥 뭐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네요. 확 들어오네요. 네. 예. 그 뭐 미국의-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예. 네, 미국의 소득 불평등 그래프가 급격하게 확 꺾이고 확 올라가네요. 네, 예. 네, 서유럽은 완만한데 예, 그렇죠. 좀 저저 올라가네요. 예. 아, 이거 그래프 딱 보면은 정말 이해가 편할 야, 텐데. 요거 올리면 좋을 텐데. 올릴 수 있어요? 아까 그 출판사 어디라고요? 그 그랑아리. 출판사가 싫어하겠죠? 음, 아, 자, 제가 올리고 싶습니다만 어쨌건 보고 싶으면 서점에 가셔서 글항아리 책 요거 찾으시면 그래프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소득 불평등 속도를 좀 살펴봤는데 네네. 한국의 증가 속도도 또 못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네. 말이죠. 80년대에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33에서 35% 정도로 이렇게 측정이 된답니다. 이미 높네요. 네, 이미 좀 높은데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우리는 네. 어느 때 더 이 소득 집중도가 커졌느냐? 네. 97년 외환위기, IMF. 네, IMF. 네. 사실 김대중 정부 때 뭐 엄청난 이 네. 빈부차가 생겼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중산층들 거덜나고 그때 재벌들은 그걸 다 싹 쓸어갖고 이제 그렇죠. 다시 이제 뭐 자산을 불리고 막 그랬죠. 이 격차가 커지기 시작해서 2000년이 되면 36.4%, 2005년이 되면 44%, 2010년에는 46.4%.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2015년에 48.5%가 됐으니까 한국도 불평등 확산 속도가 매우 높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한국이야 뭐 이제 놀랍지 않아요. 네. 그리고 개도국이었으니까 네, 네. 선진국이 되는 과정이 곧 뭐 소득 불평등 확산 과정과 일치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저는 좀 약간 특이할 만한 게 유럽, 음. 미국, 특히나 유럽은 복지가 잘 돼 있는 굉장한 복지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망의 예.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진국도 좋은 시절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광범위한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같은 불평등 증가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이들 지역에서 상이한 형태로 나타난 평등주의 체제,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뭐 자본주의 황금기, 뭐 복지국가 황금기 그때 네네. 이제 좋았던 시절이 네. 이제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나라 소득 불평등이 증가했는데 나라마다 또 케바케잖아요. 네네. 증가 속도가 다른데. 증가 속도가 네.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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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보다 미국이 또 훨씬 빨라요. 네. 왜 미국은 왜 그런 거예요? 네, 그 보고서에서는 네. 그 최근 몇십 년 동안 소득 불평등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증가하기는 했지만 네. 증가 속도는 달랐음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등의 양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적하고 제도와 정책.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타나는 소득 불평등은 주로 1980년대 이후 최상위 계층의 노동소득이 급증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뭐 이른바 신경제 얘기 나오고 뭐 그랬을 네네. 때 이제 그들의 자본소득이 또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의 누진성은 점점 약화가 되죠. 그리고 네. 교육 분야에서도 엄청난 불평등이 초래된 데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유럽 대륙에서는 조세의 누진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약화됐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리고 저소득 계층과 중간소득 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교육 정책, 임금 책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임금 불평등도가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 모두 남성과 여성 간의 소득 불평등은 감소했죠. 하지만 이제 여전히 좀 많이 있지만, 차이가 네, 있기는 네, 합니다. 조금 감소했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데 최상위 계층에서는 유독 심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와 정책의 차이가 불평등의 어떤 양상이나 속도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면, 근데 제도와 정책은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그렇죠. 봐야 수 있을 것 정치의 같아요. 문제라고 그렇죠? 봐야죠. 네. 유럽은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민주당이라는 네. 정치 세력, 또 그에 기반하는 이제 노조 운동,
중심으로 한 이제 이른바 좌파 정치 세력이 뭐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지나친 불평등이 심화되려고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견제를 견제 세력이 되는 거죠. 네. 방어벽이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그런 세력이 전무하잖아요. 네.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두 자본 분파가 교대로 집권을 해왔고 네.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대 때는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나아가서 신자유주의를 심화시키는 그런 거를 진짜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둘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확 커진 거죠. 최근에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버니 샌더스라는 미국에 민주사회주의자가 처음으로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유럽 버전으로 보면 이게 1950년대 버전이거든요. 진짜 한 60년 뒤에 태어난 건데 얘기하는 정도 사실 50년대 때 유럽에서 이미 다 구현됐던 건데 네.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아이유님이 아까 조세의 누진성 약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공명의트라는 통계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이게 네. 미국의 60년, 1960년 즉 자본주의 황금기입니다. 네. 60년의 소득세 누진세율이에요. 그게 이제 표 보이시죠? 네, 네. 요거 최저 세율이 20%예요. 네.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죠. 이게 누진세율 아닙니까? 네. 구간마다 세율이 다른 거. 최고 세율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와. 91%. 91%. 이거 얘기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와. 그러니까 소득 40만 불 이상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예. 번 돈의 91%를 세금으로 내라. 이런 시절이 자본주의 황금기예요. 그래도 이때 이 당시에 40만 불이면 또 어마어마한 소득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보다 한 3배인가 4배인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물가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한 12억 15억 이상 번 거는 90% 토해내라.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누진세죠. 근데 이제 이게 레이건이 감세를 한번 쿵 하고 크게 해주고 누진세가 계속 약화되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또 감세를 했잖아요. 네네네. 지금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표를 또 하나 가질 것 같아요. 2018 미국 소득세율 2018년 최고세율 37%네. 37, 91이 37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도 크게 떨어졌지만 구간도 굉장히 단순해요. 네, 구간이 이전에는 몇 개에서 한 20개 정도 네네. 됐었죠. 근데 지금은 구간이 7개밖에 안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이 다 그런데 구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진성이 강화되거든요. 이게 구분구분대마다 다 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단순화되면 단순화될수록 누진성이 약화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면서 최고세율도 낮추면서 누진성이 약화되어 왔다는 것이 이 두 개의 표를 보면 극명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미국 자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우리가 이거 뭔지 알겠어요. 뭐. 올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불평등 양상을 몰라 밝히고. 미국 뭐 국세청 이렇게 하면 돼. 그렇구나. 근데 그 불평등 양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도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조세 제도뿐만 아니라 뭐 임금 정책,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소득 불평등 심화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소득 불평등 아니라 이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네, 그 보고서에 보면은 국민 순소득 대비 민간 순자산의 비율, 피케티 이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나오는 베타값에 유명한 해당되는데요. 베타값.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순소득이란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GNI에서 고정자본 소모를 뺀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민간 순자산은 국민 순자산에서 정부 순자산을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순소득 대비 민간 순자산 그러면 그 분모가 국민 순소득이 되고 분자가 민간 순자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민간 순자산에서 국민 순소득을 나눈 것이 분자의 민간 순자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한 국가에서 개인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총액을 정부가 소유하는 공공 문의 자산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통찰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이제 국민 순자산은 결국 그러면 이제 민간 순자산과 정부 순자산을 더한 값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자산의 상대적 크기가 특정 사회의 불평등 수준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안 봐도 뻔하다. 민간 부분의 자산이 확 성장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 몇십 년 동안의 민간 순자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1970년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국민 소득의 한 200에서 350% 정도였습니다. 민간 순자산이. 네네. 그런데 오늘날은 400에서 700%로 증가하게 예. 되죠. 그래서 이제 PKT의 베타값이 1970년에는 2에서 3.5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4에서 7 이렇게 딱 두 배.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신자유주의 무서워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민간 자산이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됐는데요. 그렇겠죠. 예. 이것은 이제 이들 국가의 경제가 음. 체제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각 이제 중국은 3배, 러시아는 4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뭐 점진주의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적게 네네네. 나가고 러시아는 이제 충격요법했기 네. 때문에 이제 훨씬 증가하게 됐죠. 옛날에 그 현실 사회주의라는 게 사실 국유화 체제잖아요. 네. 다 네. 국가 소유였던 것이 자본주의로 전환했으니까 당연히 민간 자본이 엄청나게 늘었겠죠. 이 나라들은. 네, 맞습니다. 반대로 그 공공순자산, 그러니까 공공순자산은 공공자산에서 공공부채를 뺀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순자산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 것인데 1980년대 이후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공공자산이 국민자산의 60에서 70%였는데 이제는 20에서 30%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네네. 됐고요. 공공부문 순자산은 심지어 최근에 미국과 영국에서는 음액값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는 네. 약간의 플러스 정도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경제를 규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며 불평등 증가를 완화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유 기업의 뭐 비효율성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민영화를 엄청나게 한 거죠. 네, 매각을 많이 한 것이 네. 되겠고요. 네. 그래서 좀 예외적인 것은 이제 전반적인 추세는 공공부문 자산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예외는 노르웨이처럼 대규모 국부 펀드를 가진 산유국들 뿐이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결국 불평등 문제에서 공공자본 중심으로의 소유 구조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 러시아처럼 체제 변화를 겪은 나라뿐 아니라 원래 자본주의 나라였던 그런 선진국, 이른바 선진국 내에서도 공공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민간 부분 자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네요. 그 아까 찬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이후에 유독 민영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희도 그 IMF 이후에 진짜 많이 들었죠. 웬만한 거 다 팔아먹었잖아요. 다 팔아먹었죠. 네, 민간 부분이 공공 부분보다 훨씬 팽창했는데 네. 그러면 그 이 민간 부분 내에서도 어떤 자산 불평등의 심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네, 이것은 개인 간 자산 불평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네. 그 1980년 이후에 개인 간 자산 불평등은 국가별로 다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의 자산 불평등 수준은 20세기 초 그때가 이제 거의 피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뭐. 하지만 굉장히 좀 수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자산 불평등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전체 부에서 상위 1% 계층이 차지하는 부가 1980년에는 22%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39%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 내에서도 또 쪼개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그 불평등 증가가 미국에서는 상위 0.1% 자산 소유자들의 부상에 따른 것이다. 슈퍼 울트라 리치. 예, 맞습니다. 네. 네, 반면에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최상위 부유층의 몫이 좀 미국보다는 더 완만하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것은 일정 부분은 중산층의 주택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평등 완충 효과를 낸 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보다 소득 불평등 수준이 좀 낮았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누적되면 또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양방향 이제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 국가에서도 이제 체제 이행을 함에 따라서 최상위 부유층의 몫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1995년부터 2015년 사이 그러니까 20년 동안이죠. 전체 자산 중에 상위 1% 계층의 몫은 각각 중국은 15%에서 30%로 증가하게 되고 러시아는 22%에서 43%로 그러니까 각각 거의 2배로 이제 늘어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 생각해 보면 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는가는 그러니까 체감을 쫙쫙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진국도 뭐 다르지 않네요. 예. 네. 그러게요. 네, 지금까지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양상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좀 짧은 감이 있긴 한데 네. 긴 내용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네. 흥미진진한 내용에서 한번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 그렇죠. 네. 2부에 가서 뭔가 네. 대책, 네, 네. 정책 이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올게요. 네.